안녕하세요. 마지막 강의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논의해 볼 것은 정치 이념입니다. 이데올로기 이야기지요. 쉬운 논의는 아닙니다. 예컨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진보 쪽이세요? 보수 쪽이세요? 라고 묻는다면 선뜻 답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또 스스로에게 내가 과연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나? 혹은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나? 라고 자문해 보아도 답이 쉽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특히 현실 정치 속에서 보수와 진보의 대립, 그런 아젠다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지 않습니까? 나는 보수파다, 나는 진보파다. 그러니까 보수파답게 정치적 행위를 해야 된다, 진보적인 정치적 행위를 해야 된다. 참 어려운 문제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일관된 정치 이념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표출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진보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거론되는 사안에 따라, 아젠다에 따라서 이념적 입장이 상당한 변이를 보일 수 있다,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념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말일 수도 있고, 또 이념적 입장이 그렇게 안정적이며 일관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대체 정치학에 있어서 정치 이념, 즉 이데올로기는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가?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의는 이렇습니다. 정치 체제나 정치 질서 속에서 각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위상에 대한 신념이다, 이런 얘기죠. 어떤 정치 질서 속에서, 어떤 정치 체제 속에서 내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관한 신념, 또 집합적 신념이죠. 그것을 우리는 이념, 이데올로기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정치 이념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만을 우리가 따져보면,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회 속에서 한 개인이 지니고 있는 정치적 위상, 그리고 그에 따른 역할을 이념이 규정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와 국가의 관계, 개인과 사회,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데도 이념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이념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자신과 국가의 관계, 자신과 사회의 관계를 규정하게 마련이다, 이런 뜻이죠. 세 번째, 이념은 종종 정치적 권위 혹은 정치 권력의 근원이라고도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 권력이 정당한 것이다, 또 정치적 권위가 정당한 것이다 라는 것을 판단하는데 이념이 개입된다, 이런 뜻이죠. 마지막으로 이념은 국가 사회 혹은 정치 사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를 제시해 준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은 국가가 어떤 목표를 상정해야 되느냐에 대한 나름대로의 견해가 잘 정립되어 있고, 또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가진 사람들은 국가의 목표는 이런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규정하게 마련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역할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느냐를 따져보면,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이념은 특정한 정치 질서나 정치 체제를 정당화해 주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늘 정치 체계, political system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political system이 작동하는 원리를 제공해 준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는 사회 구성원들을 특정한 정치 공동체 속으로 끌어들이는,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즘 그 좌파의 집회, 우파의 집회, 보수 집회, 또 진보적 인사들이 모인 집회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회 구성원을 특정한 이념적 입장을 가진 정치 공동체 속으로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와 연관해서 우리가 늘 정치적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특정한 유형의 정치 행태를 표출시킨다는 거죠. 그와 같은 정치적 행동을 동원하고 또 조장하는데 이념이 아주 강한 그런 추진제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액셀러레이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너무 보수적이라서 나는 저 사람과
얘기를 못 하겠어. 나는 진보적인 그 이념을 가진 사람과는 말이 통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념은 사회 구성원들 간의 정치적 의사소통의 맥락을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념은 사회적 비판의 기준 혹은 맥락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회적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뭐 정부의 입장에 대한 비판, 또 어떤 정치 조직이나 정치 단체의 행동에 대한 비판, 또 정책에 대한 비판 많이 하지요. 바로 그러한 비판의 기본적인 맥락을 이념이 제공해 준다고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재미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기능인데 소위 impossible dream, 이룰 수 없는 꿈을 제공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마르크시스트들은, 그러니까 클래시컬 마르크시스트들이죠. 그러니까 고전적 공산주의자들은 이룰 수 없는 꿈을 제공하지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어떤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하부 구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소위 alienation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말이 참 재미나지요. 공산주의 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은 개인과 개인의 그 주체성, 개인의 고유한 존재와 그리고 사회적 존재 간의 어떤 분절, 떨어짐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뭐 때문이냐면 자본주의 경제 체제, 즉 자본주의 경제 질서, 이 양반들은 이제 하부 구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회의 모든 영역의 움직임과 특성을 규정하는 사회 내 기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제적 관계다. 그 중에서도 생산 관계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는 개인을 스스로로부터, 자신으로부터, 어떤 개인을 그 자신으로부터 소외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결국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잃게 만든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하면 그러한 소외가 완전히 해소되고 그럼으로써 개인의 창조적 자아가 완벽하게 구현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일 겁니다. 그래서 이념은 이와 같은 이룰 수 없는 꿈, impossible dream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룰 수 없는 꿈을 제시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동원한 그런 이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러한 이념들은 바로 그와 같은 이룰 수 없는 꿈의 허상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렸지만 말입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또 아니네요. 아직도 그런 이를테면 이룰 수 없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예컨대 독일의 나치즘이라든가 또 파시즘이라든가 그와 같은 당시에는 굉장히 강한 동원력과 흡인력을 가진 이념들은 이렇게 이룰 수 없는 꿈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을, 사회 구성원들을 성공적으로 동원한 사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이념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볼 것은 이념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공산주의, 자본주의, 뭐 또 독재민주주의, 또 좌우, 보수, 진보 이런 이념의 소위 그 이분법적인 유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세션 모두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가 어떤 이념을 갖고 있는지 명확하게 깨닫지는 못해요. 그리고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적인 입장이, 이념적인 시각이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을,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은 보수주의자야, 이 사람은 진보의 영역에 속해 있어, 이렇게 함부로 규정하기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뭐 우리가 이념의 유형을 정치학적으로 몇 가지로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그려놓고,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놓고 이 이념의 유형에 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만 뭐 이게 우리나라 지도라고 하지요. 여기 서울이 있고 여기 부산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제 부산을 가려 해요. 그래서 부산을 가는 길이 방법이 뭐가 있나 따져보니까 KTX를 타고 갈 수 있어요. 아주 빠르죠.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자동차를 운전해서 고속도로를 통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걸어가실 수도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많은 길 중에서, 많은 수단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할까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부산에 갈 때마다 다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KTX를 타고 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부산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소위 국가사회의 목표를 말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완벽한 실현, 복지국가의 실현, 다양한 국가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국가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보편적인 국가 목표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향하는 국가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는 안보의 측면에서, 경제의 측면에서,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또 교육문화의 측면에서 이러이러한 목표를 가진 국가가 되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로에서 부산에 간다는 얘기는 그러한 국가 목표를 지향한다는 뜻입니다.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목표를 달성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늘 지금까지 택했던 길만을 계속 선택한다면, 늘 KTX만 탄다면, 늘 비행기만 탄다면, 늘 자동차를 운전해서 고속도로를 달려서 부산에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적 입장을 이렇게 부릅니다. Status quo ideology, status quo ideology. status quo라는 거는 현상 유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현상 유지 이념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이걸 흔히 보수적 이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국가 목표가 있고 그것을 달성하는 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택해왔던 길을 계속 선택하는 그런 이념. 지금까지 취했던 그런 길, 지금까지 택했던 길, 지금까지 택했던 수단을 계속 고수하는 이념. 그것을 우리는 현상유지 이념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부산에 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같은 국가 목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KTX만 타고 갔다면 더 나은 길이 있을 수 있어. 비행기가 더 좋아. 고속도로를 운전해서 달리는 것이 더 좋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스타터스 코어 이데올로지, 그러니까 현상유지 이데올로기 혹은 보수적인 이념을 가진 사람들과 목표는, 국가 목표는 공유하나 그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 다른 대안,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는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reformist ideology, 그러니까 개혁적 이념을 가진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개혁적 이념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는 흔히 진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또 그렇게 단정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 우리나라 보수, 진보, 이념적인 그런 보수나 진보의 성향을 가진 집단들은 말입니다. 국가 목표가 똑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참 명확하게 내가 보수인가 진보인가, 저들이 보수인가 진보인가, 혹은 저 사람들이 현상유지 이념을 갖고 있나 혹은 개혁적 이념을 갖고 있나를 판명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스로도 판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부산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은 부산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여수. 부산 가지 말자. 여수에 가자. 순천에 가자. 광주에 가자. 대구에 가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두 가지 유형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국가 목표를 견지하고 있다는 거죠. 국가 사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의 측면에서 앞서 우리가 논의한 두 유형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과 아주 달라요. 그리고 당연히 가는 길도 달라요. 국가 목표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 수단, 대안, 길도 다르게 정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념을 가진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보드가 좁아서 잘 못 쓰겠는데요. radical 혹은 revolutionary ideology. 그러니까 급진적, 혁명적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 신념을 일컬어 우리는 급진적, 혁명적 이념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가 목표를 제시하고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역시 새로운 예전의 길과에 비해 볼 때 아주 다른 말을 함부로 하자면 급진적인 그런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 혹은 그런 급진적인 길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념을 우리는 급진적 혹은 혁명적 이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치학적으로는 사실 보수 진보의 양분법, 이분법보다는 이처럼 현상유지 이념 혹은 개혁 이념 그리고 급진적이자 혁명적인 이념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이념이 말입니다. 현상유지 이념인가 개혁 이념인가 혹은 급진적인 이념인가를 판정하기란 또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이념은 어디에 속합니까? 한국에서는 이건 현상유지 이념이나 혹은 개혁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상적, 철학적 원리로는 자유와 평등이 있고 실천적 원리로는 참여와 정치적 책임의 추궁, 정치적 책임의 확립 이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따라서 국가 목표가 결정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국가 목표가 바뀌지도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목표에 이르는 길도 그리 많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영국에서는 혹은 미국에서는 민주주의라는 정치 이념은 현상유지 이념 혹은 개혁 이념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 중국에 가서 아니면은 쿠바 혹은 베트남에 가서 이런 민주주의 이념을 제시하면 그것은 급진적, 혁명적 이념이 되고 말아요. 왜냐하면 중국이나 베트남 혹은 쿠바처럼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이념을 애당초 공산주의적인 이념에 기반한 정치 질서를 가진 나라들에서는 민주주의는 전혀 색다른 국가 목표를 제시하는 거거든요. 또 그 국가 목표에 이르는 길도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러한 사회 속에서는 그러한 나라에서 민주주의는 급진적 이념 혹은 혁명적 이념이 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중세 16세기, 17세기 그 왕권 신수설이 자리 잡고 있던 유럽에서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얼마나 혁명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봉 왕조를 타도하고 공화제 정부를 만들어낸 그런 프랑스 혁명 이걸 우리는 민주주의적 혁명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공산주의는 우리나라와 같은 민주주의 이 국가 정치 질서를 가진 나라에서는 혁명적인 이념이에요.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건 결코 혁명적이지 않지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강한 보수성을 가진 현상유지 이념 그리고 조금 어느 정도의 이를테면 변형을 지향한다면 어느 정도의 아주 폭좁은 커다란 국가 목표는 그대로 둔 채 그것에 이르는 길을 약간 바꾸는 그런 개혁 이념의 성격을 갖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급진적이다. 이렇게 단정할 때 그것은 어디에서 그렇게 바라보느냐. 또 민주주의는 급진적이다 라고 말할 때 어느 사회에서 누가 민주주의 이념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회에서는 굉장히 현상유지적이자 개혁적인 이념이 다른 사회에 있어서는 혁명적, 급진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념이 굉장히 정치적인 동원이나 혹은 여러 가지의 이 정치적인 역동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그 이념의 정치에 대해서 함부로 단언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어떤 집단이 어떤 이념을 표방한다 해서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일관되게 같은 모습으로 적용되거나 표출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이죠. 저도 그래요. 제가 스스로 내가 보수주의자인가? 혹은 내가 진보적인가? 이런 질문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제가 내리는 결론은 영역에 따라 저의 입장, 시각, 그리고 이념적인 성향이 달리 나타나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념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념을 붙들고 사는데 집중하기보다는 국가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 보편적인 국가 목표가 무엇인가, 영역에 따라 어떤 목표들이 있는가를 먼저 잘 따져보고 그 목표를 잘 달성하는 그런 길이 무엇일까? KTX를 타고 갈까? 비행기를 타고 갈까? 운전을 해서 갈까? 아니면 걸어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목도되는 보수와 진보의 그런 갈등도 결국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다지 생산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스스로 깊이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